네, 선생님이 이번에는 동아시아사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평, 9월 모평을 자료에 나온 주요 키워드, 선지에 나온 주요 키워드 위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나왔었던 주요 키워드들이 형태만 다르게 해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스스로 분석하기에 시간이 충분치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현행 5개 단원의 교육과정에 맞춰서 작년 수능도 그렇게 문제들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1단원에서는 늘 선사 문제와 국가의 성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선사는 신석기 토기냐, 청동기 시대 청동기들이냐, 이걸 알고 있냐라는 걸 묻는 건데요. 베트남사가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작년 수능에 나왔던 풍응우의 문화는 다시 출제되진 않을 겁니다만 6월 허무드 문화, 9월 얼리터우 문화가 나왔죠. 다루어지지 않은 거로는 양사어 문화, 홍산 문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국가의 성립 부분에 가면요. 항상 흉노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대외관계가 나오는 편입니다. 작년 수능에서 흉노를 물었지만 물론 6월 모평에서도 한무제 관련된 자료로 흉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모평에서는 2개의 자료가 나왔었죠. 사이시기, 한과 흉노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흉노를 둘러싼 대외 관계들 잘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단원으로 가면은 주제별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 주제는 인구이동, 두 번째 주제는 율령과 유교, 세 번째 주제는 국제관계,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불교, 마지막 주제가 성리학입니다. 본인이 익숙한 주제가 있을 거고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주제가 있을 거예요. 인구이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5호의 이동이나 부기 위주로 나왔습니다. 문제가 적응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율령과 유교에서는 비단 작년 수능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본 다이오 율령이 출제가 많이 되었었죠. 그래서 9월 모평에서도 다이오 율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뒤엎고 당나라가 각지에 도호부를 설치했었냐, 그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다이오 율령도 낼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신기관과 태정관 이외에도 그 밑에 있는 모든 이관팔성 명칭들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당 말고 발해의 어떤 그런 통치 조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발해와 일본을 묶든지 발해와 당을 묶든지 일본과 당을 묶든지 해서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국제관계 부분은 다루고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대별로 잘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북방민족도 늘 물었죠. 이 돌궐 문제. 그리고 송나라, 금나라에 같이 물은 문제. 서하를 이렇게 9월 모평에서 묻기도 했고요. 송과 요를 묶을 수도 있고 요와 금을 묶을 수도 있고요. 이 돌궐 문제 같은 경우도 2017년에도 출제가 자료도 거의 비슷하게 선지도 거의 동일하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네,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불교 문제 같은 경우는 세기와 그 세기 때 활동한 승려들을 구분을 할 수 있느냐. 8세기 나왔네요. 그리고 9월 모평에 9세기 엔닌을 물었습니다. 8세기 감진 물었는데 8세기에 이제 활동한 해초 그리고 도다이사 같은 시대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9세기 엔닌 늘 나오지만 엔닌이 도움을 받았던 장보고 선단 같은 9세기입니다. 7세기 한번 언급해 볼까요? 7세기 하면 당태종 때 활동했던 현장 그리고 동일한 통일신라 시기 때
활동했던 원효, 의상, 이렇게 시기별로 잘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망의 3단원인데요. 3단원 같은 경우가 가장 까다롭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 17세기 전후 전쟁이 연표로 출제하기 딱 좋은 부분이고, 교역만 부분도 충분히 어떤 국제관계와 결합된 개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9월 모평의 문제들 한번 잘 보세요. 9월 모평, 이 3단원의 특징들은 이 자료 파악에서 넘어갔느냐인 거예요. 사실 자료를 파악하고 나면은 이거 그거네 라고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선지를 고를 수 있는데 약간 낯선 느낌 때문에 다른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버리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임진왜란과 관련돼서 선조가 평양을 떠나서 의주까지 피신한 거. 이거를 알면 충분히 임진왜란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일본이 어떤 무리한 요구를 강화협상에서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본의 무리한 요구는 6월 모평에서 이미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다라는 건 반드시 공부하고 넘어가시오라는 신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모르는 선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험에도 다르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번 밑에 사회변동과 서민문화 이 부분 보면은 기존의 청대 동아시아 문화, 청대 동아시아 모습, 에도막부 시기 동아시아 문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를 물어봤어요. 베이징이라는 도시를 추론해야 되는 그런 키워드들을 막 넣어놨어요. 황제의 생일날 출발하는 축하사절단, 강남햇살, 베이징의 오페라라고 불리는 경극 이거를 통해서 베이징인 걸 알고 베이징에서 일어났던 일들, 베이징과 연관된 그런 선지들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2차 아편전쟁 조약이 체결된 텐진 베이징 조약 그것까지 알고 있느냐를 좀 복합적으로 물어본 문제였는데 이거 잘 공부해 놓으셔야 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단원 이제 근대로 갔네요. 개항 부분에서의 각종 조약들, 아편전쟁에서의 난징 조약, 그리고 일본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베트남의 1차 4.20 조약. 이거 이외에 일본의 미일 화친 조약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까지 같이 알아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근대 시기에는 각종 조약과 회의와 어떤 협약들 그런 내용들 꼼꼼하게 다 봐둬야 할 부분이에요. 이제 근대화 부분에서는 각종 근대화 운동이 함께 나오고 있죠. 메이지 정부 문제는 기본입니다. 범법 자강 운동, 그리고 자유민권 운동과 대일본 제국 헌법 사이 시기 문제로 이제 한국에 대한 걸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과 관련해서 시모노세키 조약과 신축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과 포츠머스 조약 이렇게도 결합시켜서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이 문제가 또 주목할 만하죠. 랴오뚱이라는 지역을 추론해야 되는 자료를 주고 랴오뚱에서 일어난 일들을 고르게 하는 선지였습니다. 지역에 대한 부분도 항상 지도와 함께 같이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족운동 관련해서는 주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 시기와 함께 장소도 알아두세요. 1940년 충칭에서 만들어졌고요. 또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부대가 조선의용대입니다. 중일전쟁 터지고 난 다음 1938년 한커우에서 결성이 됐다. 김원봉 주도로. 여기까지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대 도시로는 작년 그 수능에서 나가사키를 물었어요. 근데 사실 나가사키보다 훨씬 더 자주 나왔던 도시는 요코하마입니다.
요코하마 마이니치, 요코하마 도쿄철도 하는. 근데 이거 이외에 근대에서 많이 언급된 장소로 홍콩, 광저우, 난징, 상하이, 얼마든지 근대 도시로 물어볼 수 있는 지역들이니까 위치와 함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5단원으로 가볼게요. 이제 5단원 현대 문제인데 이 부분 연도와 함께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후 처리 부분은 항상 일본을 둘러싼 미국의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보세요. GHQ가 이제 군정을 하다가 일본의 주권을 회복을 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신헌법이 46년에 군정 시기에 만들어졌다가 냉전이 심화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 주권을 회복을 해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도 맺어지게 되고요. 같은 해에 같은 날에 이제 일본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미일 안보 조약도 체결이 됩니다. 51년. 그리고 이 미일 안보 조약 개정은 1960년에 추진이 되고요. 물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미일 안보 조약이 6.25 전쟁 중에 맺어졌음도 하나의 키포인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냉전 중에 동아시아에서는 전쟁이 엄청 터졌죠. 첫 번째 작년 수능에서 나온 국공내전, 두 번째 6.25 전쟁, 세 번째 베트남 전쟁은 이게 스테디셀러입니다. 동아시아사에서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국교 수립과 정치와 경제 부분은 연도와 함께 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이시기 문제로도 충분히 잘 나올 수 있고요. 낯선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문제 보면서 잘 모르겠던 키워드나 잘 모르겠는 선지 나오시면 꼭 수특 펴시고 그 부분 확인하셔서 다시 개념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동아시아 기출 분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